10년 전 가을, 서울 개포동의 한 사무실에서 청소를 하던 직원이 사색이 된 채로 달려나옵니다. 물품 창고에 여성의 시신이 있다는데요. 모두가 당황해서 술렁이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숨진 사람은 이 회사의 직원, 입사한 지 4달밖에 되지 않은 경리이자 사장의 비서이기도 했습니다. 뒤통수를 뭔가로 세게 맞은 것 같은데 혈흔도 도구도 남아있질 않은 상황. 경찰의 수사는 회사 내부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건연구소의 키워드는 창고에서 숨진 신입 여직원입니다. 자, 2013년 있었던 사건, 저는 되게 기억이 납니다. 너무 좀 충격적이었던 사건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한 중소기업 사무실에서 여성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던 사건인데요. 자, 시작을 해보죠. 네, 일단 이날이 2013년 9월 10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아침 8시에 서울 강남구 개포동 한 빌딩에 숯 전문 어떤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 사무실이 있었는데요. 여기가 숯으로 된 어떤 생활용품 같은 것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업체였습니다. 사무실에 붙어있는 물품 창고가 있었는데 이 회사의 경리이자 사장의 비서이기도 한 여직원이 숨져 있는 걸 청소 직원이 발견을 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31살 문모 씨였고요. 입사 4개월 만에 이렇게 숨졌습니다. 사망 당시 모습은 위를 보고 반듯하게 누워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팔다리에는 방어운으로 보이는 타박상이 있었고 희미하게 액살은 목을 살짝 조른 흔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직접 사이는 후두부 한 몰이었습니다. 둔기로 여러 번 내리친 흔적이 있었고요. 머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한 걸로 봐서 이 범인이 살해하려는 어떤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타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교수님. 네,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현장이 굉장히 특이했었는데요. 범행 도구가 일단 없고 혈흔도 없어서 굉장히 깨끗했던 걸로 봐서 사실은 머리를 여러 번 둔기로 내리치면 혈흔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현장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닦아낸 흔적이 아주 분명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계획범죄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피해자의 일상을 추적해보기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발견되기 전날 9일까지도 정상적으로 출근을 했었대요. 그러니까 출근을 한 사람이 지금 이 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직원들이 어떻게 이제 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다른 직원은 우연히도 모두 외근을 나가서 지금 이 사람밖에는 사무실에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물품 창고에 혼자 있는 여직원이 왜 들어갔느냐 하는 것도 궁금증이 들겠죠. 그런데 이 창고의 위치는 사무실을 통과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차단된 시설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인이 침입하여 이 여성을 이 지경을 만들어 놓기는 일단 매우 어려운 정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폐쇄된 사무실 내 공간에서 어찌하여 이 여성이 사망에 이르고 더군다나 심지어는 현장이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느냐 의문을 가졌던 사건이죠. 자, 그러면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내부자 소행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시청자 여러분도 그러면 이건 내부자 소환 아니야? 근데 이 회사에는 8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 8명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 CCTV를 추적하면 유력한 용의자가 나오겠죠. 그런데 사무실만 CCTV가 있었는 거예요. 이 물품 창고에는 CCTV가 없었어요. 그럼 여기서 CCTV가 없는 걸 갖고 포기했겠느냐? 경찰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무실에서 물품 창고로 들어가는 중간에 CCTV가 하나 딱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 CCTV를 쭉 돌려봅니다. 돌려보니까 피해자 문 씨가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그 뒤에 따라간 사람이 누구인지 지금 영상에도 나오는데 누구인지 살펴보니까 지금 피해자 모습이 보이는군요. 네네. 그 회사 사장 김모 씨가 따라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모 씨가 나오는 모습은 보였고 그 뒤에 누구도 들어가지 않았고 그 사체가 발견된 데까지 아무도 없었다. 그러면 누가 범인이겠습니까? 자, 박 변호사님. 네,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자, 지금 CCTV 봤을 때는 상당히 유력해 보이는 상황인데 이 사장 발작 띱니다. 잘 절대 아니라고 해요. 어허. 본인 그날 피해자하고 함께 상자 라벨 붙이려고 창고에 갔다가 그냥 약속도 있고 이래가지고 또 여자친구 만날 수 있고 이래서 그 약속 장소 가려고 혼자 마무리하고 퇴근하라 지시를 하고 나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데이트 장소나 약속 장소도 갔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 뭔가가 떨어졌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맞아서 사망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범행 동기로 뭐 짐작할 만한 게 있어요? 일단 사장 자체는 주변으로부터 평판이 굉장히 좋았는데 정작 유족들은 이 사장을 굉장히 강하게 의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한 달 반쯤 전에 이 사장이 피해자 문 씨한테 직원 복지 차원에서 보험을 좀 들여주려고 한다 하면서 서명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피해자가 굉장히 찝찝해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보험 수익자가 사장 김 씨였습니다. 이거 왜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도요. 일단 해주면 2년 뒤에 퇴사할 때 월급 퇴직금에 2천만 원 더 얹어주겠다. 이렇게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보험이 또 임원 보험이었는데 문 씨는 임원이 아니었는데도 임원이라고 허위 기재를 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월 61만 원가량을 납부를 했고요. 문 씨가 숨지면 사장 김 씨가 일시금으로 5억, 그리고 55살 될 때까지 매달 800만 원씩 총 26억 9천만 원 이상을 받게 돼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직원을 위해서 든 보험인데 그걸 지가 왜 수령을 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동기나 이런 것들은 거의 확인이 되기 때문에 물증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계속 자백을 하지 않던 사장 때문에 결국 경찰이 직접 물증을 증거를 찾으러 나섭니다. 특히 이제 회사 창고에 갈 때 무슨 황색 황토색 상자에 범행 도구가 들어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아마 이런 상자를 발견하면 될 것이라고 경찰이 파악하고 거주지,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 근처 거주지에 담 사이에 이 황토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 상자 안에는 둔기도 있고요. 회사 이름도 써져 있어요. 4kg짜리 둔기도 있고 또 혈흔 묻은 와이셔츠하고 또 이불하고 범행에 쓴 물건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나중에 그 물건을 DNA 검사를 해보니까 피해자의 DNA가 검출이 됐고 그 직후 이 사장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 사장 김모 조사 받던 모습 잠깐 보고 가시죠. 어쩌다가 그러셨죠? 좀 진정하시고 이렇게 범행하시게 되셨는지 왜 그러셨죠? 뭐가 작업하려고 하는데 떨어졌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요. 제가 화를 못 이겼습니다. 웁니다. 울어요. 예, 교수님. 네, 뭐 지금 이야기한 내용 중에 제가 제일 눈여겨 들었던 어휘는 화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계획살인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피해자의 책임론, 예컨대 피해자가 나를 화나게 해서 우발적으로 죽인 거다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분노라는 걸 끄집어내가지고 저렇게 눈물로 호소를 하는 거짓말 연극을 하는데요. 문제는 지금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직원이 신경질을 내서 우발적으로 죽였다고? 라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가 터무니가 없고 그 여성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큰 이득을 볼 사람이 너무나 분명하게 사장이다 보니 이 우발적으로 뭐 분노하여 이건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던 거죠. 예. 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희가 계속 뭐 소개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승현님. 네. 도대체 보험금을 그 돈 목적이었던 거겠죠, 당연히. 사실 이 사람 2013년에 아버지로부터 사업체를 물려받고 두 개나 더 사업체를 확장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매출이 7억에서 8억 수준, 그리고 백화점에도 입점해 있었으니 어떻게 보면 탄탄대로를 걷는 젊은 사장이었는데 이 사람의 생활을 살펴보니 가관입니다. 요트가 3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제 자동차가 3대인데요. 제가 뭐 특정 브랜드를 말하지 않겠지만 그 외제 자동차 하나가 140만 원 할부, 또 하나는 170만 원의 활부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 사람, 저는 평생 한번 해보지도 못한 승마, 그다음에 골프를 즐기면서 제트스키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트스키 할부금만 월 350만 원 뿐만 아니라 회사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아 또 이러한 어떤 그 화려한 생활에 썼는데요. 그 이자만 월 360만 원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뭐 이게 사실 이 비용으로는 감당이 불감당이 되는 순간 이 자는 자기 옆에서 자기를 가장 돌봐주고 자기의 사장님으로 따르는 여직원에게 아까 말씀드렸죠. 생명보험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아까 저희가 봤던 그 둔기로 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겠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했지 재정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돈을 노리고 저 짓을 한 건데 일단 피해자는 강남에 있는 회사 또 사장이라는 놈은 저렇게 막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아 내가 괜찮은데 취직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입사하고서도 좀 이상함을 느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이 피해자 문 씨가 가족들한테 뭐 회사가 힘들다, 뭔가 감시당하는 것 같고 왠지 모르게 좀 무섭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겁니다. 또 실제로 업무 비서로 입사를 했는데 수행 비서 일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 차량을 운전까지 하게 됐었는데요. 사장의 심부름으로 이 사장 차량을 운전해서 사장이 말하던 어떤 물건을 가져다주고 돌아가는 길에 출발 5분 만에 트렁크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서 굉장히 큰 사고가 난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사장 김 씨의 지시라고 밝혀진 건 아닙니다. 다만 이 합리적인 어떤 의심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실업급여 받으려면 근속기간 6개월을 채워야 해서 2달만 더 일하고 그만두자 이러고 있었던 차에 저런 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이놈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 뭐 지금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재판 과정에서도 우발적 범행을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타인이 살해한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도 합니다. 또 증거들이 혈흔 증거들이 다 있지 않느냐. 이 증거는 뭐냐고 하니까 누가 이걸 묻혀둔 것이다. 조작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계속 부인을 했는데요. 1심부터 무기징역 선고됐고 결국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